안녕하세요. 오또혜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여전히 좋아하는 책들과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제가 숫자 55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무작위로 꺼내서 55쪽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장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을 뽑아 55쪽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책을 읽을지 정해놓진 않았지만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은 꼭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55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첫 번째 책은 지금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입니다. 요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부커상 후보에 올랐을 때부터 2022년일 거예요. 그때부터 읽어봐야지 했는데 그냥 괜스레 저주토끼 이 말이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읽지 않고 빌렸다가 또 반납하고 빌렸다가 읽지 않고 또 반납하고 이 루틴을 몇 번 반복하다가 이번에야 진짜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읽지 않았니? 또 과거에 저에게 또 한 소리 하고 싶을 만큼 진짜 몰입해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단편소설집인데 굉장히 기괴한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띠용 하고 궁금할 때쯤 또 홀린 듯이 그 다음 작품을 읽고 있고 와, 몰입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 읽다가 이제서야 발견한 건데 요 무늬가 그냥 곡선 무늬인 줄 알았는데 토끼들이었어. 이 표지의 표지가 무엇인지, 표지의 생김새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진짜 몰입해서 읽고 있는 중인데요. 55쪽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진정하세요, 어머니. 머리는 젊은 그녀의 얼굴에 간절한 표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어머님께서 버리신 것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신다면 어머니의 채취와 체온을 간직하고 죽는 날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젊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자궁과 탯줄이 아닌 대장과 배설물로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어엿한 성체를 이룬 존재를 바라보았다. 순배그 도기 속에 가려진 그 검은 구멍에 숨어 그렇게도 오랫동안 그렇게도 지겹게 자신을 괴롭혔지만 이제 떠나겠다는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작별하는 마당이라면 정말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옷 한 벌쯤 주어도 무방할 터였다. 젊은 그녀가 수건으로 몸을 닦는 동안 늙은 그녀는 옷을 벗었다. 별로 화사한 입성은 아니었다. 카디건 하나와 원피스, 브래지어와 팬티, 양말, 그것으로 전부였다. 그녀는 알몸이 되어 젊은 그녀가 늙은 그녀의 옷을 하나하나 천천히 주워 입는 것을 바라보았다. 팬티, 브래지어, 원피스, 카디건, 젊은 그녀는 공들여 하나하나 음미하듯이 옷을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고 카디건의 앞섬을 여몄다. 늙은 그녀는 벗은 몸에 문득 으스스 한기를 느꼈다. 이거는 이 저주토끼에 실린 머리라는 작품인데요. 어느 날 변기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변기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귀신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더니 자기를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너는 누구니? 저는 어머니의 대장과 배설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머님에게서 온 것으로 빚어졌으니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변기 물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풀쑥 튀어나와서 또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변기에 가서 볼일 보고 물을 내리려고 뚜껑을 닫으려고 하면 또 풀쑥 일어나서 어머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노이로제가 걸렸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진짜 방광염에 걸릴 때까지 그 지경까지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갑니다. 장소를 옮겨도 자꾸 쫓아와요. 물이라는 건 이렇게 공유가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흐르고 한 곳으로 흐르고 같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꾸 쫓아왔던 것 같은데 다른 집에 이사를 가서도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만들고 나서도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도 변기에서 한동안 그 아이가 보이지 않다가 또다시 불쑥 튀어나옵니다. 또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가 다 되어버리겠구나.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재를 가진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싶지만 약간 자궁과 탯줄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대장과 배설물로도 생명이 빚어진다. 약간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신박한 시야를 알려주기 위한 작품인가? 궁금합니다.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을 만큼 이 저주토끼의 작품들은 다 몰입도가 높은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의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인데요. 어쨌든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학동네 독파라는 것에 이번에 가입을 했어요. 어떤 책을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다 함께 읽고 좋았던 책 구절도 공유하고 그 모임을 주최하신 독파 메이트 분께서 미션 같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이 등장인물 누구누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이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기 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진 기대평을 적어주세요. 이런 미션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첫 번째로 참여한 미션은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입니다. 이거 옛날에 읽어보려고 하다가 완독을 못했어요. 중간에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흘릴 정도로 너무 슬퍼가지고 완독을 못하고 넣어놨었는데요. 이 책은 20일에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어린이 문학상이라고는 하지만 어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읽은 작품이고요. 요거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읽고 계시는 아주 수준 높은 어린이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코뿔소랑 펭귄의 우정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인간이 동물들의 생명을 어찌나 쉽게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했던 작품이라서 끝까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파 챌린지로 다시 읽어보려고 꺼낸 책이고요. 55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도 둘은 동물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이 코뿔소랑 펭귄이 동물원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 나왔습니다. 답답해진 노드는 새와 알을 내버려두고 혼자서 가버릴까 생각했지만 더 걷기엔 그도 많이 지쳐 있었다. 이봐, 새! 저기 보이는 풀밭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건 어때? 새는 입에 문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고는 쏘아 붙이듯이 대답했다. 나는 새가 아니야. 펭귄이야. 날개랑 알 때문에 새인 줄 알았어. 나는 노든이야. 치쿠라고 불러. 노든과 치쿠는 검은 길 옆 우거진 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치쿠는 자리를 잡자마자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간간히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 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이 캄캄해지니 떠나온 동물원의 불길이 더 밝게 보였다. 노든과 치쿠는 몸을 움츠리고 엎드려 멀리서 번쩍이는 불길과 잿빛 연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치쿠가 정막을 깨고 말했다.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아래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노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노든과 치쿠가 동물원에서 빠져나왔는데 치쿠가 알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양동이에 알을 담아서 나오는데 그 동물원에서 빠져나올 때 내 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감동을 가져올 작품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만큼의 슬픔을 이겨내고 읽어나가야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 읽으려고 예정 중이고요. 계획 중이고요. 근데 이제 슬퍼서 또 이번에도 중도 포기하는 건 아닐지. 하지만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뭘 읽어볼까? 이제 소설 말고 시집 읽어볼까요? 요거? 대부분 많이들 사셨을 것 같은데요.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시집입니다. 아직 사놓고 펼쳐보지 않았는데요. 55쪽을 펼쳐서 함께 읽어볼까요? 55쪽. 55쪽에 한 줄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두 눈을 잠그고 누워 있었다. 진짜 한 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 한 줄. 두 눈을 잠그고 누워 있었다. 라는 시가 적혀져 있는 요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집이 저한테 한두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서재 정리해야 하는데 언제 한담. 여기 있다. 박준 시인님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시집이고요. 박준 시인님은 제가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으로 만났던 분이고요. 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가 너무 좋아서 서점에 가서 또 한 번 또 살짝만 읽으려고 하다가 많이 또 읽어버렸다가 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명에게 선물로 주었던 책인데요. 그 산문집을 굉장히 좋게 읽고 요 시집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55쪽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읽을 게 없네. 3부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55쪽에 3부 한 이틀 후에 오는 반가운 것들. 따단딴딴 55쪽. 오늘은 시집이랑 뭔가 잘 안 맞나 봅니다. 55쪽 읽기로 했으니까 넣어야지 뭐 어떡해요. 읽을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읽어볼까요? 55쪽. 시 하니까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시 2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재찬 작가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서 시를 배울 때 너무 획일적으로 느낀 점이나 거기에 담겨있는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식으로 배웠는데 시는 그러는 게 아니다. 시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시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도 꼭 그렇게 획일화돼서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게 공대생들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라고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수차례 집필하고 미래의 국어교사들을 가르쳐온 정재찬의 수업 방식은 특별하다. 흘러간 유행가와 가곡, 오래된 그림과 사진, 추억의 영화나 광고 등을 넘나들며 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 그는 시를 사랑하는 법보다 한 가지 답을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워온 학생들에게 시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들려주고 싶었다.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실 때 그 시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의 그 강의를 여기에다가 모으신 것 같습니다. 55쪽. 제가 이 책을 읽고 시를 조금 좋아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왠지 시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근데 55쪽에 방고우의 그림만 있는데요. 한 번만 54쪽 읽겠습니다. 한 번만. 54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걸까? 외롭기 때문이다. 외로운 자들은 하늘을 본다. 거기서 그들은 별을 만나고 대화를 하며 위로를 구한다. 가장 순수하고 고결하며 아름다운 우주적 존재와 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알퐁스 도대의 목동도, 윤동주도 하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외롭지 않다면 굳이 밤하늘 별을 헤아릴 이유가 없다. 그러기에 지상의 외딴 방에서 그 누구보다 외로웠던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2년 전 북두칠성이 뚜렷이 보이는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다. 이듬해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또다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다. 이번에는 별들이 소용돌이친다. 그리고 동생 태우에게 이렇게 묻는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땐 묻곤 하지. 프랑스의 지도상의 점에 가듯 왜 창공에서 빛나는 저 별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일까? 아마도 고흐는 우리가 앞서 루카치의 글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이 함께한 시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실제로 그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별들의 빛과 다름없었을 터 그는 하늘의 별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타오르는 영혼의 불꽃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이 떠난 시대에 살아야만 했던 운명, 그의 비극은 여기에 놓인다. 이 부분은 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들, 김광선님의 저녁에, 윤형주님의 두 개의 작은 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별을 중심으로 한 강의, 산문이 담겨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까지 끌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거 재미있거든요. 근데 요거 추천했을 때 제가 아는 오빠에게 지인분께 추천을 했을 때 그분은 좀 별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지창 작가님의 요것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것도 비슷한 구조로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생업, 노동, 아이, 부모, 몸, 마음, 교육, 공부, 열애, 동행,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가진 것, 잃은 것 이런 챕터들로 여러 가지 시와 함께 인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요것도 요거 시를 잊은 그대에게랑 좀 비슷한 맥락의 책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 읽어볼까요? 이거 에릭 와이너님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 자리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책인데요. 철학을 굉장히 쉽게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다양한 철학자분들의 이야기를 꺼내주시면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철학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편하게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었는데요. 5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5쪽은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이라는 챕터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네요. 질문할 때 우리는 눈앞의 주제에 얽매인다. 그 주제를 넘어서는 의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일축된다. 신문할 때 중요치 않은 방향으로 틀었다며 판사에게 질책당하는 변호사나 주제에서 벗어난 길로 샜다며 선생님한테 꼬중 듣는 학생을 떠올려보라. 궁금해하는 행위는 광활하며 아무런 제약도 없다.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동굴에서 살던 인류가 나뭇가지 두 개를 서로 비비거나 커다란 돌을 자기 머리 위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궁금해한 때부터 쭉 그래왔다. 시도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며 궁금해하기 전에는 절대 시도해볼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궁금해하는 것과 호기심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물론 두 가지 다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 궁금해하는 것은 호기심과 달리 본인과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다. 우리는 냉철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냉철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궁금해할 수는 없다. 호기심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늘 눈앞에 나타나는 다른 반짝이는 대상을 쫓아가겠다며 위협한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은 오래도록 머문다. 호기심이 한 손에 음료를 들고 안락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발을 올려둔 것이 바로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이 부분에 저도 밑줄을 쳐놨었네요. 좋았나 봅니다. 궁금해하는 행위는 광활하며 아무런 제약도 없다.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시도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며 궁금해하기 전에는 절대 시도해볼 수 없는 법이다. 요거는 철학자들의 통찰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고요. 에릭 와이너님의 행복의 지도라는 책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저자분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요것만 만나보았는데 이 책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쉽게 다양한 철학자분들의 생각을 인생으로 끌어와서 설명해주는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거는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생에 다양한 고민이 있으셔서 고찰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요거는 한 번 읽고 끝낼 책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거 읽어볼까? 이것도 재밌었거든요. 이소영 작가님의 식물의 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소영 작가님께서는 이런 식물 도감 있죠. 식물 세밀화라고 하나? 이런 거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굉장한 관찰력과 끈기와 남들이 가지지 않는, 일반적으로 다수가 가지지 않는 그런 길을 가신 것 같은데요. 이소영 작가님. 식물을 오래도록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 대학원에서 원예학으로 석사를 수료했고 국립수목원에서 식물학 그림을 그렸다. 이거 정말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한 2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소영 작가님께서 그리신 식물 세밀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식물 세밀화와 함께 그 식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적혀져 있는데 읽다 보면 빨려듭니다. 그리고 약간 종이가 전체적으로 이게 겉에 테두리가 좀 어둡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래된 듯한 그런 책의 느낌을 만들려고 편집을 하신 것 같고 55쪽으로 가보겠습니다만 55쪽이 또 그림이네. 이런 그림이에요. 소나무에 대한 그림인데요. 54쪽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못 읽고 끝나면 안 되니까 54쪽입니다. 소나무에 대한 그림과 함께 소나무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라도 먼저 소나무의 영명을 코리안 레드 파인트리라고 바로잡아 알리려 하고 있어요. 학명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만 영명이든 국명이든 일반명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정명으로 하거든요. 소나무는 국과식물이면서 바늘잎 나무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초록잎을 틔우고 있는 늘 푸른 나무죠. 흔히 송나무 속 식물을 총칭해서 소나무라고 부릅니다. 바늘잎 나무 중에 소나무 속이 종수가 가장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100여 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대표 종이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의 개수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잎이 2개면 소나무, 5개면 잣나무예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소나무 중에서는 적송이 대표적입니다. 수피가 붉어서 적송이라고 부르죠. 워낙 인기가 많아 개량 품종이나 변이종이 많은 편이에요. 또 강원도 금강산 지대부터 경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도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또 다른 소나무로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바닷가에 분포하고 있는 곰솔이 있습니다. 해송 혹은 흑송이라고도 하죠. 재밌어요. 이렇게 그림과 함께 보는 식물의 이야기. 재미있는 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뭘 읽어볼까?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이 책 사라져가는 존재들이라는 책이고요. 멸종동물의 사진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사진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 짧은 에세이, 짧은 설명, 산문 이렇게 조금씩 써져 있는 책입니다. 55쪽으로 가볼게요. 55쪽도 사진이네요. 그러면 한쪽만 더 앞으로 가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동굴영원. 이 아이의 이름이 동굴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동굴 영혼은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지구 생명체 대부분의 멸종을 가져온 운석 충돌에서도 살아남은 녀석이다. 이들은 약 8천만 년 전 현재의 동유럽 지역에 위치한 캄캄한 동굴 안에 출현했는데 햇빛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이곳은 지구에서 일어난 5번째 대멸종 사건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동굴 영혼은 눈이 퇴화해 짝짓기 상대에게조차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촌지간인 열대지방의 양서류처럼 화려한 무늬가 발달하지 않았고 색소도 없다. 이들은 시력을 잃은 대신 후각과 청각이 극도로 발달했으며 전기 자극을 느낄 수 있어서 지구 자기장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굴 영혼은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는데 먹이를 먹지 않고도 10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식지 지하 동굴 위에 있는 숲이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숲이 농지로 전환되면서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 동굴 영혼은 이들이 살아온 길고 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위기에 빠졌다.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로 눈이 없거든요. 눈이 없어서 시각은 거의 없지만 발달된 후각과 청각으로 살아남고 있는데 이 친구는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런데 10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오염물질이 흙으로 들어가고 숲으로 들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주지 못하고 이 아이를 멸종의 위기로 지금 우리가 인간이 몰아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진짜 미안함이 또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혹시 조금 어린 자녀분들이 계신 구독자분들께는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조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이기 때문에 아마 조카가 더 크면은 뺏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한 권 정도만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책으로 무슨 책을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최근에 이충영 작가님께서 이곳저곳 유튜브 채널, 다양한 채널에 출연을 하고 계시던데, 이분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려주시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게 아마 3번째 책인가? 그럴 거예요. 사랑에 관한 책인데, 사랑에 관해서 다양한 생각을 품게끔 소챕터가 나눠져 있는 약간의 산문집 같은 느낌의 책인데 저랑 결이 굉장히 잘 맞아서 이 책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충영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밑에 굉장히 반박하는 댓글이 많아요. 좀 생각이 위험하신 것 같다. 사상이 너무 이상하신 것 같다. 막 이런 댓글도 많이 있던데 저는 이충영 작가님과 굉장히 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결이.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분이고요. 55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챕터가 끝나고 여기에서 한 챕터가 시작하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56쪽까지 읽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의 의미. 동양의 불교 전통에서는 서양의 심리학보다 훨씬 앞서서 인간의 존재를 다양한 시각적 관점에서 해석해왔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연기다. 연기란 세상의 모든 현상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 역시 사라진다는 법칙이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현재 내가 겪는 순간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또한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은 미래에 있을 다른 무언가의 조건이 된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결코 그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는다. 과거의 조건과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본다.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내면화해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처 또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특히 보살은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음에도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혼탁한 세상으로 뛰어든 이를 뜻한다.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으나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힘든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사랑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능력과 관련 있다. 세상에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혐오나 경멸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을 보면 사랑은커녕 폭력의 충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보살은 그들에게도 현재의 파렴치한 모습 너머로 그 악한 모습이 생겨나도록 만든 과거의 조건들을 본다. 그리고 현재의 악함과 무지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을 미래를 본다. 보살은 이런 관점에서 악인 역시 불쌍히 여기며 악인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언젠가는 더 나은 길로 이끌고자 한다. 물론 모두가 보살의 경지에 이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울 수 있다. 바로 한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시간적 관점을 통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다. 마무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것이고 앞으로도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텐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가득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을 애초에 100%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을 하면 오히려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고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나에게 보이는 그 부족한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 행한 이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사람이 왜 이런 성격과 말을 품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조각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주시는 따스한 마음을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선한 마음을 펼쳐보았을 때 그 마음에 반응해주는 더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며 사랑받으며 품음받으며 따스함을 받으며 살아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는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소망을 품어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제 이런 55쪽 읽기 컨텐츠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